자리에 맞게끔 제가 설정한 좀 약간의 방향성은 비트코인이 과연 다음 사회에서 쓰일 수 있고 다음 사회로 우리의 인식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토대를 전이시켜주는 그런 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러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코빗이라는 세계 최초의 원화 비트코인 익스체인지의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비트코인 회사입니다만 거래소로만 알려졌는데 사실 거래소만 하려고 회사를 만든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거래소 말고 더 재밌고 더 신나는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원화 비트코인 익스체인지가 없이는 한국 경제와 비트코인 경제가 만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거래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말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아직도 베타 딱지를 붙이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씩 발전시켜 와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트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그 피아트 머니와 이 비트코인 간의 익스체인지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책을 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책을 내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름아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들 알게 되셨지만 사실은 저희의 노력보다는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트코인 관련한 기존 금융계 거물들 그 유명한 그러니까 거대 헤지펀드의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나 아니면 산업계 리처드 브랜슨 씨 같은 거물들이 비트코인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외신들이 나오면서 사실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 상원에서 있었던 청문회를 앞두고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프라미싱하다. 결제 수단으로서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이고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면 굉장히 장래가 밝다. 이런 발언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이제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다닌 강연 중에도 제일 많은 게 금융권에서 온 비트코인 강연 요청이었어요. 예. 그래서 벤 버냉키 의장이 진짜 세계 금융계의 교황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해도 별로 잘 안 먹혔는데 저 양반 한마디 하니까 거의 한국 사회가 거의 비트코인 가지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런 위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근데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들이 너무 급속도로 저런 유명한 인사들의 단편적인 발언을 통해서만 알려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지만 제대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몇몇 기사들을 보면 숫자 0과 1로만 형성된 디지털 신호의 값이 금값이 됐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이 숫자 0과 1로만 된 디지털 신호 값에 불과한데 그것을 사람들이 어떤 광기에 휩싸여서 금값처럼 사고 파는 건가? 어떤 폰지 스킴이라고 하죠. 그런 피라미드 금융기법에 따라서 저게 금값이 된 건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기사에서 보듯이 과연 펀더멘털이 없는가? 튤립 버블에 많이 비견이 되는데요. 과연 튤립 구근처럼 아무런 내재 가치라든지 수익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그런 허구에 가까운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접했을 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정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도 이제 그냥 편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미래의 화폐 이렇게 화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이 화폐인가? 화폐로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 비트코인이 화폐이기 이전에 글로벌 단위의 지불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이기 이전에. 그런 지불 네트워크가 이게 계속 뜨네요. 원래 와이파이 연결이. 와이파이를 끄고 하세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기존의 비자나 페이팔 같은 그 유사한 글로벌 단위의
지불 네트워크가 전자적인 지불 네트워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단위는 아니지만 싸이월드 같은 사이버 머니도 있었고 게임에서 쓰이는 머니들도 있었죠. 근데 비트코인 역시 그런 지불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페이팔은 이베이의 소유고 그리고 비자의 네트워크는 비자카드라는 회사의 소유죠. 그 소유권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초의 참여적 금융 네트워크다. 글로벌 그 커버리지를 갖는 그런 참여형 지불 네트워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또한 중앙 집중적이지 않고 분권적이고 그런 P2P 기술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구현이 돼 있다. 그런 지불 네트워크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화폐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유사한 국제적 지불 네트워크에는 거기서 통용되는 화폐는 뭐 달러라든지 엔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기존 국가 화폐들이 거기서 통용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자적 신호로 해가지고 이제 통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런 본원 통화에 기대해서 이제 전자화폐가 나온 거죠. 근데 비트코인 이 수평적인 네트워크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글로벌 단일 화폐이자 독자 화폐가 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착시라든지 어떤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야? 뭐 이런 식의 화폐로만 바라보는 것들이 관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화폐로 보기 이전에 지불 네트워크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지불 네트워크적인 그 속성과 특성이 화폐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은 또한 지불 네트워크이자 화폐면서 동시에 금융 플랫폼이다. 더 정확히는 금융 혁신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이 모바일의 플랫폼이죠. 뭐 아이폰, 애플의 iOS가 역시 그런 플랫폼이어서 그 플랫폼 위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애드온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소스 코드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수많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쉽게 얹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이미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성격을 플랫폼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 복합체로서 비트코인을 이해했을 때 좀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받거나 혹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는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에 입각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일단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저비용 고효율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수수료가 거의 0에 수렴하고요. 아프리카로 1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내도 한 100원 정도의 팁만 내면 바로 가고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앞자리에 계신 뭐 이분한테 한 10,000원 정도로 보내도 한 100원 정도의 팁만 내면 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굉장히 낮은데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구조가 P2P이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분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일본이나 미국에 돈을 보내도 하루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요. 비트코인은 이거 역시 구조적으로 그런 P2P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바로 그냥 돈이 가는 거죠. 실시간으로. 속도가 빠르고 근데 아무리 수수료가 저비용이고 속도가 빨라도 이것을 믿을 수 없다면 안 썼겠죠. 그래서 처음에 안 쓴 사람들이 많았는데 점점 여러 검증과 토론을 거치면서 이것이 신뢰할 만한 기술적인 어떤 토대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처음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해킹에 대한 경고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는 비트코인 자체가 마치 해킹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잘못된 정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들이나 개인들의 PC가 해킹돼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적은 있지만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가 해킹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지불 네트워크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화폐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단일화폐입니다. 최초겠죠 거의. 아시다시피 글로벌 단일화폐는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수건과도 같은 어떤 희망사항이었죠. 글로벌 단일화폐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인터넷이 가져오는 국경을 뛰어넘는 어떤 그 상거래와 어떤 정보의 교환
뭐 비즈니스 이런 것들의 이점의 한 절반뿐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글로벌 단일 화폐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 화폐들이 지금 많은 그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 바로 그 화폐를 마구 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른 어떤 부의 불균등한 분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비트코인은 희소성을 지니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2145년까지 2100만 비트코인만 발행하겠다라고 정해져 있고 여태까지 그 약속대로 계속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기존 화폐의 그런 무분별한 발행과 남발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금융 플랫폼적으로 보면 일단 이게 어느 회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장벽 하나가 굉장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처럼 누구나 비트코인 이 오픈 소스로 공개된 이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이 비트코인과 이용자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잘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드는 회사는 시장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겠죠. 많은 사용자들이 그 회사에 이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지불을 할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그런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니고 있고요. 코드 자체도 저는 뭐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 코드를 유심히 들여다본 개발자들에 따르면 굉장히 유연하고 확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그런 어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금융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레드 윌슨 씨죠. 예, 미국의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초기 투자해갖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명성도 많이 얻으신 유니언 스퀘어 벤처의 파트너인데 이 양반이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의 투자에서 성공을 엄청나게 거둔 다음에 2년 동안 투자를 쉬다가 왜 쉬냐 물어보면 나는 넥스트 빅띵을 찾고 있다. 근데 2년 동안 쉬다가 다시 투자를 재개한 게 비트코인 관련 코인베이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했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이 양반이 밝히고 있는 것들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화폐나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프로토콜이다. 인터넷과 같은 프로토콜이고 이메일을 가능케 했던 SMTP 같은 프로토콜이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융의 프로토콜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제로 프레드 윌슨 씨는 비트코인 자체,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은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세 차익에 따른 어떤 금전적인 리턴은 전혀 투자 안 하고 있고요. 오직 비트코인 관련 회사들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분이 비트코인의 기술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폴 그레이엄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봤던 이제 그 넷스케이프의 창업자이죠.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마이크로 컴퓨터가 등장하던 때를 연상케 한다. 처음에 해커들이 좋아했고 그들의 장난감 같았는데 점점 일반인들로 퍼져나가는 양상이 항상 그랬던 인터넷이나 마이크로 컴퓨터가 등장하던 때와 유사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 컴비네이터도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들이 약간은 좀 비트코인에 대한 좀 올바른 접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단순히 펀더멘탈이 전혀 없는 그런 숫자 0과 1의 디지털 기호에 불과한 화폐인가? 그런 사람들의 맹신에 의해서 이게 붐업된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가우뚱하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면 페이팔이 98년도에 만들어져서 2002년도 4년 만에 이베이에 인수됐을 때의 시가총액이 한 1.5 빌리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비트코인이 나와서 딱 4년 됐을 때 발행된 비트코인의 시장 총액이 한 1.5 빌리언 정도 됐습니다. 그게 한 올해 4월달 정도, 5월달, 6월달 뭐 이때 얘기였고요.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더 성장을 했죠. 비자 카드의 마켓 캐피탈은 이제 그 13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한 10 빌리언 정도 되는데요. 한 10배 차이 정도 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이들 글로벌 지불 네트워크들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가 된다면 비트코인 자체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지만 그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의 시장 총액이 저 사이에 있는 게 과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파괴할 수 있는 시장들을 생각해 보면 얘기가 좀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주자 송금 시장 세계은행에서 밝히고 있기로 이주자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벌어들여서 자기 고국으로 보내는 돈이 연간 57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라이프 스타일이 해외 이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간 한 5%, 6% 정도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웨스턴 유니언이나 기존 금융기관들이 여기서 많은 수수료들을 받고 있죠. 근데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싸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이주자 송금 시장에서 벌써 비트코인이 아프리카나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데서 벌써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시장을 비트코인이 많이 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주자들이 송금하는데 지금 하는 것에 한 1% 정도만 비트코인으로 해도 새로 5.7조 원의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10%가 하면 57조 원의 쓰임새가 새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발행되어 있는 것의 시장 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겠죠. 금시장 같은 경우가 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가치의 저장 기능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뛰어나다라고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 될수록 아마 저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그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화폐다라고 지불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한 연간 1,100조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중에 1%? 그러면은 얼마죠? 11조 원인가요? 네. 뭐 그런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의 새로운 수임새가 또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제 화폐로만 바라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 올바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거다 아마 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길래 어떤 작동 원리에 근거하고 있길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뭐 벤 버넥 의장 같은 양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저비용 고효율의 지불 수단이 됐는가들을 너무 깊이 있진 않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 공식 지갑은 아니고요. 일렉트럼이라고 비트코인의 그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또 공식 지갑 말고 사설 지갑이죠. 이제 좀 더 가벼운 지갑을 만든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 일렉트럼의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비트코인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고 비트코인 내가 얼마를 보내겠다. 뭐 1비트코인 적고 샌드 버튼 누르면 저 어드레스를 가진 사람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바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듯이 비트코인을 쉽게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금에 전화기에 예전에 전화기나 편지에 날개를 단 게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면 금에 날개를 단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트코인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수가 있는가? 비트코인 DB를 단순한 모습인데 비트코인의 기본 어카운트는 주소입니다. 뭐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사람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이죠. 각 주소마다 얼만큼의 잔고가 있다. 이런 것들이 DB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건데요. 저 주소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수백 개의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각 개인들이. 근데 금융기관들이 다 저런 DB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집중적이어서 자신들의 서버에 그 중앙 서버에 그 DB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과 이렇게 중앙 집중형의 이제 관계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농협 해킹 사태나 이런 데 보듯이 그 중앙에 서버라는 명확한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킹하려는 해커들의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때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굉장히 쉽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쨌든 계속 그것들을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또 예산을 드립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주인도 없고 그 다음에 관리도 그렇게 막 누군가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비트코인은 그냥 발상을 전환한 거죠. 저 DB를 한 군데 놓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 이용자에게 다 똑같은 게 다 저장되도록 다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해킹해봤자 효력이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기술의 핵심은 저 금융의 DB를 전 세계 비트코인 이용자 수백만 명에게 똑같은 것들을 다 분산시켜 놓고 그 다음에 10분마다 한 번씩 저것들을 동기화하게 만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 집중적인 그 금융 장부를 기입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이메일을 말씀드렸는데 이메일을 제가 이분께 보내서 제 이 파워포인트 그 키노트 자료를 저분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저분 컴퓨터에도 이제 키노트 파일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제 거에서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 근데 돈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돈은 내가 보내면 하나를 보내면 제 거에서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게 문제가 돼서 사실 우리가 고비용,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중앙 집중적인 금융 장부 관리를 해왔던 것인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현금을 쓰면서 누렸던 익명성이라든지 간편함 이런 것들 그냥 중앙에 아무 금융기관 배제 없이 그냥 제가 10,000원 드리면 10,000원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끝이 나는 건데 이런 간편함을 우리가 인터넷 환경으로 오면서 다 놓쳤던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분산 컴퓨팅 환경 하에서는 금융거래와 같이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것들은 거래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어떤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뭐 이런 것들로 정식화하기도 했었는데 1980년대 초반에. 근데 비트코인이 처음에 암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해커들한테 열광을 받았던 것들은 그런 분산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블록체인과 작업 증명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개인들, 그 노드들이 금융거래와 같은 아주 고관여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DB들이 전 세계에 이제 산재돼 있고 똑같은 것들이 그게 10분마다 동기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주소마다 이제 소유자가 실제로는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어떤 A라는 주소에서 B라는 주소로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보냈어라는 데이터 파일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가벼운 파일이죠. 그 파일들이 서로 보내지고 그 거대한 지구상 거대한 클라우드 위에 있는 장부가 함께 그 참여해서 관리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이제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간단한 파일들의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여기에 애드온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거래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데이터 파일의 이동인데 저기서 이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써가지고 저 주소는 퍼블릭 키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프라이빗 키로 사인을 하게 되는 디지털 사인을 서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거대한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는 다 퍼블릭 키만 있으면 누구나 금고 안에 들어가서 남들이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거기에 금화들이 막 쌓여 있는데요. 그 금화들은 예전에 쓰던 엽전처럼 가운데가 뚫어져 있고 이렇게 돈 뭉치마다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물쇠에서 자물쇠를 풀고 돈을 일정 정도 꺼내서 다른 자물쇠로 탁 보내기 위해서는 이 엽전 사이에 있는 자물쇠를 그러니까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프라이빗 키가 되는 거죠. 근데 퍼블릭 키만 갖고 있으면 이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비트코인의 이 데이터의 주소와 주소 간의 돈들이 이동하는 흐름들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오해가 존재하는데 그건 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그 10분간의 대략적인 그 데이터 동기화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10분간의 거래가 이렇게 모아집니다. 10분마다 거래를 모아서 그것들을 블럭이라는 것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 블럭을 생성할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최초로 저 블럭에서 생성되는 25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 일에 나서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여적 공증자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금강에서 금을 캐던 사람들처럼
디지털 금을 캐는 사람들, 그래서 마이너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 블럭을 생성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채굴 작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4년간은 저 사람들이 10분마다 누군가 성공을 했을 때 50비트코인을 인센티브로 줬고요. 지금은 두 번째 4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25비트코인,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저 인센티브가 반감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행량이 점점 줄어서 0이 되게 되는 거죠. 2145년에. 근데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저 마이닝 작업이라는 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이 포상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 마이닝 작업이라는 것이 머리가 좋아서 어떤 수학 문제를 뭐 수학 올림피아드 하듯이 푸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저 거래 기록을 암호화하는 그 암호값, 우리가 디지털 전자지문이라고 부르는 해시 값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해시 값을 찾아내는 작업이 공식화된 뭐 그런 수학 풀이가 아니라 사실 무차별 대입으로 찾아내는 거고, 그 무차별 대입을 하려면 컴퓨팅 연산 능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아주 무식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컴퓨터 연산 능력을 동원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 충성도가 있는지, 저걸 해치려는 사람들인지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어떤 한 그룹이나 집단이 저 과정을 독점하지 못하게, 어떤 굉장히 머리 좋은 집단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장비가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선 뭐 장비를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만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저걸 독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좀 무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 작업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블럭이 생성되는데, 이 블럭들이 또 앞 블럭과 뒷 블럭이 다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리가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2009년 1월 3일 날 나온 최초의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하는 그 블럭서부터 지금 이 시간에도 생성되고 있는 블럭까지는 전부 다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특정 시점의 거래 기록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저 블럭만 깨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긴 모든 블럭을 다 깨고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저 블럭 안에 거래 기록을 조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금 수많은 마이너들이 이 마지막 블럭에 이어서 새로운 블럭을 생성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업 증명이라는 그런 것들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깨고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컴퓨팅 파워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컴퓨팅 파워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상위 500위까지를 합친 것에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8배. 근데 작년 12월 말에는 2000배. 요번엔 제가 데이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집단이 어떤 국가적 차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 한 저기서 51%의 컴퓨팅 파워를 장악해서 이렇게 다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서 그걸 깨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된 적은, 그 거래 기록이 조작되거나 그런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고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가치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차라리 컴퓨팅 자원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저거 거래 기록을 가서 조작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냥 이 마이닝 작업에 참여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게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국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전기세도 싸고 뭐 어차피 하드웨어 많이 만드시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지 역사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터졌던 게 한 2008년 9월 정도였죠. 그때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한다 그랬던 게 9월 중순경에 이제 아마 결정이 내려졌을 텐데, 그로부터 한 달 후쯤에 그 메인이라는 암호화 커뮤니티에 그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비트코인이라는 논문 한 편이, 짧은 논문입니다. 페이퍼 한 편이 이제 게재가 됩니다. 이 페이퍼를 게재한 사람은 자신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밝혔고요. 37세 일본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아닌 것 같았죠. 예. 왜냐하면은 뭐 영어도 너무 잘 구사하고 영국식 영어를 썼다, 미국식 영어를 썼다. 그래서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 혹은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즉 그룹이나 심지어는 특정 국가의 비밀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추측을 나왔지만 아직도 저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그 1월 3일부터 자기가 진짜 논문을 통해서 밝혀낸 것들을 11월 달에 솔스포지라는 그 오픈소스 디렉토리에다 그걸 업로드 시켰고요. 비트코인 그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1월 3일부터 자기가 혼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닝 작업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해커들이 저 논문을 보고 이런 신기한 게 있네. 이게 진짜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를 깰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마치 베타 테스트 하듯이 혹은 이제 우표 수집하듯이 노트북으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환율 공시가 일어났는데 2009년 10월에 1비트코인의 가격이 0.0008달러 정도다. 근데 저거는 뭐 어떤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아주 공신력 있게 공시한 게 아니라요. 비트코인 그 마이너 중에 한 사람이 내가 1비트코인을 캐는데 드는 전기세와 노트북 감가상각비와 이런 걸 계산해 보니까 저 정도 들더라.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 막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가격에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장난이었겠죠. 그리고 2010년 5월에 어떤 마이너로 추정되는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피자 2판 보내주면 10,000비트코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누군가 피자 2판, 파파존스 피자 2판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10,000비트코인을 그 사람한테 줬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거래는 자신이 주소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피자를 몇 판을 더 시켜 먹습니다. 저렇게 10,000비트코인씩 주면서. 근데 한 석 달 지나니까 저게 막 500달러가 되는 거고 몇 달 지나니까 10,000달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글은 이제 일종의 성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3,000달러가 됐네요. 막 피자 2판 가격이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90억 정도 되는 거죠. 저 가격이. 근데 저 사람은 저 피자를 몇 판 사 먹고 나서도 한 35,000비트코인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 사람 주소에. 그래서 초기 마이너였겠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찐 역사인데 1차 버블이 한 2011년 4월부터 이제 한 번 있었는데 이때 왜 올랐냐 보면은 일단 포브스라든지 이런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브스 같은 언론이 아니라 이제 뭐 슬래시 다시라든지 그 미국의 IT 매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기크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결정적이었던 거는 사실 엉뚱한데 항상 이렇게 역사는 엉뚱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실크로드라는 온라인 블랙마켓에 대한 보도가 고커라는 이제 블로그 미디어에서 이제 르포를 게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르라는 P2P 웹 브라우저로만 들어갈 수 있는 블랙마켓, 그러니까 암흑 세상의 이베이 같은 게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되게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막 온갖 뭐 캐주얼한 마약들이 다 팔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공시화폐로 쓰이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더라. 이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막 수직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해커들이 그냥 우표 수집하던 거였는데 저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 비트코인을 정말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비트코인이 없어지면 저 사람들은 진짜 괴롭겠구나. 그런 집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최초의 어떤 집단적 사용 사례가 되는 겁니다. 실제 전자상거래에 그렇게 쓰였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올랐다가 근데 저때 비트코인 관련 업체들이 전부 다 영세한 1인 기업이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 해킹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 해킹이 성공하거나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이런 게 발생하면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차 버블이 요거였습니다. 요 꼭지였고요. 다시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이제 올 4월 달에 다시 오르게 되고 이 뒤는 이제 400달러까지 있었는데 사실 1200불, 1243불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들은 여기에 오른 이 퀀텀 점프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오르지 않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기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정체되어 있는 와중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닝하는 그 컴퓨팅 파워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의 역량은 계속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이 생겨났고요.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이용자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의 오픈소스 문화,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싱 문화, 그런 커뮤니티 문화가 저때 다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굉장히 끈끈한, 그래서 스웨덴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비트코인은 주인도 없고 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커뮤니티였는데
모든 글을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봤더니 마치 조직화된 기업처럼 행동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 전체가.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걸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논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올랐을 때는 그런 내적인 역량이 축적돼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미국 금융당국으로서는 최초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근데 하나가 뭐였냐면 개인이 비트코인 쓰는 건 자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 거래소나 사업자들은 머니 트랜스미터, 송금업의 규제를 받는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거였는데도 일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로 이제 들끓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게 유럽발 이제 소식이었는데요. 3월 달이었죠. 그 지중해 섬나라 키프러스에서 토요일 날 아침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지금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서 5천만 원 미만 계좌에서는 6.99%, 5천만 원 이상 계좌에서는 9.99%의 세금을 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세금 내기 싫어서 돈을 빼갈지 모르므로 이 시간 이후로 계좌를 다 동결하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날 바로 그 비슷한 위기에 처했던 스페인에서 구글 트렌드 그걸 분석을 해보면 비트코인 검색이 이렇게 치솟습니다, 정말.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관련 그 앱들의 다운로드 수가 이렇게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라고 겁을 먹은 스페인 국민들이 대거 비트코인으로 해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50불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서 순식간에 250불을 넘어서게 됐고요. 근데 저 때도 도쿄에 자리하고 있는 그 세계 최대 거래소, 저 때는 한 전체 세계 그 국가화폐 비트코인 그 거래량의 한 70%를 독점하고 있던 마운틴곡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 마운틴곡스 거래소가 디도스 공격을 당하고 일주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불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오르고 한 100불 사이에서 유지되다가 작년 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0불까지 올라갔는데, 거기는 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저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미국이 그때 어떤 재밌는 얘기가 오갔냐면요. 그 3월달 이후로 비트코인 비즈니스 하기가 제일 안 좋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얘기가 파다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막 파나마 같은 데로 가고 막 그랬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도 그 애덤 드레이퍼가 운영하는 부스트라는 그 엑셀러레이터에 입주해라, 니네 미국 와서 사업해라,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가 안 갔던 게 세계에서 가장 비트코인 사업하기 힘든 데가 미국이다, 뭐 이랬었는데, 미국에 저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산업의 주도권이 전부 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주요한 거래소 중에 미국에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등하고 있는 BTC2라는 데는 체코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는 슬로베니아에 있고, 마운틴곡스는 도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파운데이션이나 이제 시민 뭐 경제 그런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미국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혁신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다, 리더십을. 그러면서 사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굉장히 전향적인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1200불까지 올랐고, 근데 다시 또 알다시피 한 400불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이거는 버블이야 이랬는데, 다시 지금 한 900불 선에서 꽤 오랜 기간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뭐 바이두라든지,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뭐 오케이큐피드, 그 다음에 레딧 같은 미디어 사이트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됐고, 그래서 지금은 한 온라인 상점 한 지금 5만 개,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5만 개였는데 지금 또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프트 같은 이제 모바일 상품권 회사에서 이제 5만 개 가맹점이 있는데, 저기서 비트코인으로 저 상품권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저게 말이 뭐냐면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됐고, 아마존에서 파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엊그제 나온 소식이죠. 이제 영국의 이베이에서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 일단 비트코인 테스트를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미국의 오버스톡인가요? 예, 그 이베이보다는 작지만 그런
그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투자한 베리 실베르트라는 사람이 만든 세컨 마켓이라고 미국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 사설 거래소인데 저기서 이제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의 퇴직자 연금이 저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또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랑 이제 소송해서 막 그 돈 배상금 받아낸 이제 그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비트코인 관련 ETF 상품을 지금 뉴욕 증시에 파일링 작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보도에 보셨듯이 ATM 같은 것들이 막 캐나다 시작으로 해갖고 핀란드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에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1200만 비트코인 정도가 발행이 돼 있고요. 앞으로 130년간 900만 비트코인이 더 발행이 되고 발행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 노트북에 있다가 백업을 안 해놨다가 이 노트북을 버려가지고 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 그 난지도 우리 예전 난지도 같은 쓰레기장에서 막 어떤 영국 남자가 비명 지르면서 막 자기 노트북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실제 2,100만보다 훨씬 적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10조 원 상당, 그 다음에 일일 송금량 뭐 달라지긴 하지만 저렇고 환전량도 한 500억 원 했고 한국도 12월 달에는 한 하루 평균 5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 한화 거래가 있었고요. 5억 원에 상당하는. 지금은 한 뭐 3억 원 이 정도로 12월의 열기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도 비트코인 이코노미가 생겨난 겁니다. 11월 25일 날 100만 원 정도 이제 달성을 했는데 뭐 한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한 90만 원대에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달러화가 압도적이었고 유로화가 2위였는데 중국이 무섭게 치고 와서 사실은 중국 정부의 이번에 그 발언이 있기 전까지는 달러 위안화가 똑같았습니다. 45%씩. 나머지 통화가 10% 이렇게 됐는데 중국 정부가 그렇게 태클을 거니까 위안화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그때도 언론에 말씀드린 게 중국인들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다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역시나 진짜 비공식적으로 다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절 앞두고 중국 정부에서 또 입장을 발표할 텐데 중국 정부 지금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를 보면은 중국 정부가 한번 이렇게 비트코인이 너무 우려가 돼서 이렇게 액션을 취해봤는데 취해봤자 풍선 효과처럼 다 달러로 변환돼서 또 막 거래하거나 아니면 맨투맨으로 거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춘절 전에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화폐이기 전에 기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경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회사들이 생태계를 이제 형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화폐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금융 관련한 섹터들에서 먼저 거래소라든지 웹지갑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점점점 다양한 영역으로 그것들이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지금 화폐 가격이 막 치솟고 있는 이런 걸로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사실은 지구상의 거대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사실은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금융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거래 장부인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소에서 저 주소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보냈다라는 데이터 파일의 이동에 불과하고 그것이 중앙의 서버나 이런 걸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함의하는 바는 앞으로 금융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깰 수 있는 시장이 이주자 송금 시장 연 570조 원, 금 보유 시장 7천조 원, 전자상거래 시장 1100조 원인데요. 이거 말고도 새롭게 비트코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들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실험이 잘 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돈 자체에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스크로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둘이 거래를 한다. 윤태환 씨랑 저랑 거래를 한다. 이러면은 여기 김병철 기자님 같은 분이 금융기관이 돼가지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에스크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에스크로의 신용 실패가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중간에다가 띄울 수가 있어요. 지불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분에게 물건을 사는데 이분한테 돈을 주지 않고 이 중간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크로 역할을 할 한 사람, 이 사람의 신용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역할을 할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3자 거래가 되는데 3명 중에 2명이 사인을 해야지 이분한테 돈이 갑니다. 3명 중에 2명이 사인을 안 하면 돈이 다시 저에게 오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분은 혼자 이 돈을 갖고 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신용 실패를 리스크로 지지 않는 에스크로 거래. 그러면서도 이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서 저분이 저한테 물건을 제대로 안 보냈을 때, 제가 저분한테 금괴를 샀는데 저분이 저한테 택배 보낸 거 보니까 안에 벽돌이 들었을 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돈 자체가 제공합니다. 그럼 전 사인 안 하겠죠. 그러면 저분한테도 제가 이렇다 사정이 이러면 저분도 사인을 안 하겠죠. 돈이 다시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사기친 이 윤태환 씨만 사인을 하겠죠. 한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만 사인하니까 돈이 저한테 오는 거고요. 근데 제가 금괴를 제대로 받아놓고도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저분은 보냈어요. 그럼 저분 사인하겠죠? 저분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저분도 사인하겠죠. 사정을 들은 다음에. 둘이 사인하면은 제가 사인을 안 하더라도 이분한테 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응용을 하면 지금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가 되고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 저랑 같이 공동 창업한 유영석 대표가 사실은 한국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오픈을 했던 그 이력이 있는데, 그때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은 매달 며칠까지 얼마의 금액이 모여야지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또 돈을 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돈 자체에 크라우드 펀딩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게 성사가 안 되면 다시 저한테 돈이 돌아오고, 성사가 되면 크라우드 펀딩 모금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다. 이런 조건문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걸 응용을 하면 제가 제 아이한테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점점점 이제 아이들도 온라인에서 그 돈을 쓸 일이 많게 되는데요. 용돈 비트코인 지갑을 줍니다. 근데 이거를 성인물을 보는데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사인을 해야지만 지불이 되게 되는 부모 승인 지갑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라우드 펀딩 외에도 이제 뭐 인터넷 라디오 같은 거 운영을 하는데, 그런 운영비 같은 것들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 낙곰수 같은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의 모금이 차면은 우리 라디오 방송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걸고 이제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요. 근데 100만 원에 안 차서 라디오 방송이 안 해요. 그럼 다시 저한테 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거나 이런 리소스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쉽게 저런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또 비트코인으로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바꿀 거라고 예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소액 컨텐츠 시장입니다. 지금은 소액 컨텐츠를 제대로 빌링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고, 기존의 지불 수단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액 컨텐츠 시장이 크질 못했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컨텐츠에 기대서 애드센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출 모델로밖에 이용을 못했습니다. 광고 모델로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보편화되면 제가 런던에 사는 블로거한테 500원의 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글이 내 보고서에 작성에 도움이 됐어. 이렇게요. 싸이 같은 경우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몇억 명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그 인지도를 자산 삼아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면서 돈을 싹 끌어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디밴드는 못하죠. 근데 인디밴드는 자기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팬들한테 비트코인으로 지구상 어디에 있든 500원씩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소액 결제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국내에서는 저희 뭐 핸드폰 결제 같은 거 있지만 수수료가 9%입니다. 소액 결제 모델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그 마이크로 컨텐츠 시장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클 수가 있다. 지금 실제 레딧 같은 데서는 이미 좋은 댓글에 비트코인 팁 주기 이런 것들이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조건 거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신탁할 필요가 없이 제가 유산을 남기는데 비트코인으로 남길 경우에 근데 너무 제 애들이 어려요. 얘들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살이 됐을 때 이게 공중에 떠 있다가 20살이 됐을 때 얘가 쓸 수 있게 얘 지갑으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을 입력해서 그런 금융거래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항상 은행을 인발부 시켜야지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다음에 금융이 인텔리전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금융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3사람만 모여도 파생상품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날씨에 따라서 돈이 누구한테 간다든지 어떻게 이런 금융기관에 끼지 않고도 이런 다양한 거래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액면 가치와는 상관없이 비트코인 거래가 블록체인에서 암호화되고 딱 우리가 아까 봤듯이 웬만해서는 그 거래 기록을 조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의 거래는 데이터 파일이어서 텍스트문 같은 것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황 전무님한테 한 1,000원, 액면가 1,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드리면서 사실 여기에 NC소프트 주식 100주를 드립니다 라고 저기다 소유권 이전의 기능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증인이라든지 금융기관이 필요 없이 그냥 황 전무님과 저 사이에 금융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상장하고 비트코인으로 주식을 파는 주식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물론 그 회사들 실력이 안 좋아서 막 생겨났다가 또 막 없어지고 막 아직 그런 초동 단계인데 다양한 금융 관련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해갖고 제약 없이 이제 저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증이라든지 지적 재산의 증명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게 핏빗이라는 이제 그 디바이스인데요. 저 아이폰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제가 하루에 얼마를 걷는지 수면을 잘 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구글의 그 글라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상용화됐을 때 그냥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도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계와 기계 간의 금융거래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많이 보급이 됐을 때 이 기계들이 또 사물들이 전부 다 IP를 가지게 됐을 때 기계와 기계 간의 금융거래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그 빌링 시스템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텐데요. 거기서 기존의 크레딧 카드 방식이나 공인인증서를 거기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안에 공인인증서 깔고 인터넷 뱅킹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인터넷 AP가 있는데 와이파이 AP가 있는데 안 쓰고 있잖아요. 낮에는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제 집에 있는 것들을 관광객들이 쓸 수 있게 오픈을 하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딱 접속을 했을 때 그 안내 화면이 뜨면서 1분 사용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얼마씩 빠져나가게끔 하는 머신 투 머신 거래가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오브 띵스 시대가 오면은 다양한 머신 투 머신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장난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차가 정체가 되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러면은 제 차가 앞차들한테 1,000원씩 주면 앞차들이 이렇게 비켜나가고 제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뭐 이런 것도 비트코인 세상에서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터넷 오브 띵스 시대에서 다 기기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비트코인 방식의 거래들이 앞으로 위력을 발휘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망할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이 여러 제낀 그 판도라의 상자 속에 이 기술들은 계속 무슨 코인 이런 식으로 무슨 노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도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게 이런 가능성들을 최초로 본 게 실리콘밸리 아까 프레드 윌슨 같은 투자자였죠. 근데 모든 게 다 좋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지난주에 이제 딴지 벙커원에서 이제 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분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토크쇼 같은 비슷한 것들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온 게 굉장히 경계하시더라고요. 실제 폴 크루그만 같은 그런 케인지안들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험담을 뭐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트코인은 악이다. 비트코인 is evil 막 이런 칼럼들을 막 쓰고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지니는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뛰어난 기술인 건 알겠는데
폴 크루그먼은 뛰어난 기술이라고 인정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어쨌든 제가 만났던 우리나라 경제학자분은 인정은 하시는데, 이게 보편화됐을 경우에 화폐 이 금융에 너무 혼란상이 우려된다. 중앙은행의 기능이 약화될까 두렵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을 억압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발전해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들인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똑같은 것들이. 어디 소재해 있는지가 특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구글 체크아웃이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저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한국 서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구글의 그거 체크아웃은 미국에라도 서버가 있다고 특정할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나라에 있다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토 관할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 지금 구글 체크아웃을 막고 안 막고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뭐 애플의 지도에 서버가 한국에 있고 없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디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고요. 개인 차원의 사인 간의 거래에서 보면 비트코인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이 사실은 프라이빗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만 갖고 있고 백업을 받아놓고 혹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그 영국 남자처럼 노트북이 사라져도 사실은 복원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사실 비트코인은 클라우드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 키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제가 백업을 해놓으려고 2장을 갖다가 페이퍼 월렛으로 프린트 아웃 해갖고 제 주소들의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었는데 한 장을 집에 놀러온 친구가 가져갑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 친구가 주인이냐 제가 주인이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사실 제가 국세청에도 그래서 이건 한국 정부만이 이 세금에 이제 이거 관련된 이슈, 뭐 돈 세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미국 IRS, 미국 국세청에 빨리 파견을 해갖고 직원을 같이 공동의 어떤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뭐 아직 보내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막 파악하는 중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 익명적인데 과연 범죄 우려가 있느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이 사실 굉장히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소 단위로 다 데이터베이스가 기록되고, 그런데 이 주소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굳이 밝히지 않는 한. 예컨대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는 처음에 마이닝을 혼자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주소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주소가 뻔하니까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비트코인 전체 발행된 것의 8% 정도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푼도 안 썼고 앞으로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뭔 말인고 하니 비트코인이 사실은 익명적인 것 같으면서도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발행된 미국의 연준에서 발행한 그 달러 노트라든지 아니면 금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한 익명적이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전자지불 수단들은 전부 다 익명성이 범죄자에게도 일반인에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프라이버시가. 근데 비트코인은 잘만 하면 범죄자들은 투명성이 부담스러워서 못 쓰고 일반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쓰고 있는 주소들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수준의 뭐 한 100만 원 평균 정도의 거래만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추출이 안 되겠죠. 근데 범죄자들이 저기다 거액의 돈을 태운다. 그럼 막 돈을 쪼개고 나누고 다시 합치고 뭐 이래봤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FBI 같은 데서 지난 일주일간의 거래에서 수상한 거래 혹은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관련 있는 주소만을 쫙 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들을 계속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들이 거래소 같이 신원 확인을 그 KYC, Know Your Customer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에 드러났을 때 딱 포착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외부의 정보력으로 이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 매칭시켜내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범죄자라고 상상을 하고 내가 여기다 돈 세탁을 할 거를 아무리 가정을 해봐도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앞으로 또 모를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근데 일단 비트코인은 익명적이기만 하는 화폐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지지자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보다 익명적인 화폐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실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더 익명적인 화폐를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나키즘에 입각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크 앤드리슨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그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그 벤처 캐피탈이죠. 여기도 거기에 이제 크리스 딕슨이라는 사람 역시 비트코인에 되게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이분 역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 인터넷에 어울리는 그런 익명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런 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입장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저런 편리함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기존 금융 거래 지불 수단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극복해 줄 것이고 또 엄청난 비용을 낮춰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번에 봤듯이 저 사과하고 계시고 막 지금 은행에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금융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신용카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비트코인에서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개인의 정보를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털어갈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비자카드 말씀드렸는데 비자카드 한 회사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통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자카드 한 회사만 1년에 들이고 있는 돈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비용은 다 누가 낼까요? 다 우리가 비자카드 쓸 때마다 내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비용 고효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크 앤드리슨도 마찬가지고 크리스 딕슨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기존의 금융권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과다한 수수료 이런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없애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금융 인프라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렇게 널리 보편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세계은행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은행 계좌 가진 사람은 고작 27억 명에 불과하죠. 70억 인구 중에. 근데 휴대폰은 뭐 누적도 있겠지만 68억 명, 보급률이 거의 이제 100%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휴대폰, 피처폰이라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 같이 저랑 유영석 대표랑 창업을 하고 나서 세 번째 멤버로 들어온 친구가 독일인 개발자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독일이 아시다시피 8월달에 합법화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독일이 가장 비트코인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가 되자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달 만에 만든 서비스가 37 코인스라고 해서 이런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안드로이드 폰을 갖다가 잘 사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자신의 남는 안드로이드 폰을 게이트웨이로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피처폰만으로도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있고 사실은 비트코인이 많은 오해와 그 다음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더 공익적인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저는 비트코인이 더 많은 신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거 외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의 성격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아까 이제 제가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뜨게 된 것들은 아까 키프러스 사태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이게 뭐 연극 자료긴 합니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사실은 97%, 3%만이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한 거고 97%는 사실 그냥 금융기관들이 사실 신용화폐로 발행을 한 거죠. 신용화폐로 발행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화폐가 마구 남발이 되면서 그 화폐가 발행되는 과 동시에 누군가의 빚이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과도해진 거죠, 너무.
그래서 그것이 시스템이 못 견뎌낼 정도로 커지고 그래서 무너진 게 바로 금융위기라는 거였고 사실 지금의 화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이 생겨날 때마다 누군가는 채무관계 족쇄에 묶인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고 어떤 자금을 공급해가지고 더 경제를 성장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도 개인 채무가 100조 시대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제 개인 수준에까지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신용화폐가 남발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 연준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됐는데 그 100년 동안 화폐 구매력이 95%가 감소해 온 것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개인들이 굉장히 불리해진 거죠.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서 경제는 성장하고 이제 거대 금융 이제 자본들의 집정력은 이제 생겨났지만 개인들은 사실 구매력이 끊임없이 하락해 왔기 때문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계속 축적을 해야 되고 그 축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들을 또 이용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삶의 양상을 사실 많이 바꿔온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이걸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 메커니즘 안에 나는 저기 안에 포함되기 싫다. 나는 좀 다른 그 외부에 존재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무정부주의자들 혹은 그런 신념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저 게임에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안의 공간 그 지금 금융자본 시스템의 외부를 마련해 준 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를 어떻게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 독점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 외부를 잘 키워나가고 그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린 공간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나온 보도인데요. 그 영국의 옥스팜이라는 그 단체가 이제 그 다보스에서 열리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항의를 하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한 내용인데 70억 인구 중에 1%가 전 세계 부의 46%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아까 이제 크리스 딕슨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기존의 금융 회사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발전해오지 못했는데 사실은 지금 1%가 46%를 갖고 있는 이 벌써 뭐 기울어진 축구장도 아니고 거의 수직이 되다시피 한 축구장에서는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축구 경기장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들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고 그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 네트워크가 그들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성장해 온 게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사가 걸어온 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능성을 가진 것들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투기 수단이다 뭐다 막 우려도 굉장히 많지만 투기 수단이지 않은 화폐도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비오 게젤이라는 경제학자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실험했던 그 프라이코인, 자유화폐라는 늙어가는 돈을 안 쓰면 돈에서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쓰게 만들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서 오스트리아 베르글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성공을 거뒀는데 정부가 가만 놔둬두지 않았죠. 그래서 실패한 실험이 있는데 미국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프라이코인이라는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근데 저기서는 저 화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저런 실험에 동참할 만큼 진보 진영에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끝났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다 평등한 세상, 뭐 보다 좀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화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거나 비트코인을 옛날에 금처럼 금본위 될 때 금을 보관하고 있는 금을 담보로 해갖고 화폐를 발행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본위제를 하는 지역화폐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화폐들은 지금 지역화폐가 많이 위축이 된 게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인데 비트코인의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저비용으로 그걸 지역화폐를 운영하면서 심지어는 그것이 전 세계와 통할 수도 있게 되는 뭐 그런 효과들을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제가 준비해온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이제
궁금하신 점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예. 그거를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말씀하시고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안 해주셔서 네네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화죠, 예화. 그래서 그 비잔틴 어떤 그 성을 함락하려고 비잔틴 제국의 장군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 성이 너무 경비태세가 훌륭해서 이 동원된 장군들의 절반 이상의 병력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공격을 해야지만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산악지역에 이 요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의 부대끼리의 교신이 할 수가 없어요. 교신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일적인 교신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연락병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점 정도가 있죠. 그 동시에 장군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저한테는 한 3장군의 그 공격 소식이 그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는 3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장군들이 이 3가지 중에 어떤 거를 공격 시간으로 정했는지는 알려면 또 제가 연락병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라면 복잡하게 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점들은 그 장군 가운데 배신자가 있을 경우에 일부러 잘못된 공격 시간을 알리고 두 그룹에게 그래서 3 그룹으로 쪼개서 잘못된 걸 알리고 그래서 50% 이상이 못 모이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이 배신자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배신자가 없다고 했을 때도 이 어떻게 공격 시간을 갖다가 서로 이런 제한된 연결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만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 비잔틴 장군들이 이 성을 공격을 성공을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딜레마를 가진다는 거죠. 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산 네트워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50% 이상이 동시에 공격을 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이런 거래들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작업 증명이라는 거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아까 블록체인을 만드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장군들이 그 블록체인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 그럼 10분에 한 명씩 뭐 누구는 나 언제 공격하자, 그다음에 누구는 언제 공격하자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한 2시간 정도가 지나서 12개의 체인이 생겼을 때는 누가 여기에 참여자인지,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견이 이 체인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조작하기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요.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은 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융거래 같은 고도의 거래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바로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그 딜레마를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가설인 거고, 실제 비트코인이 그런 것들을 몇 년간 보여준 겁니다. 네, 아까 사토시가 이제 8%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지갑 하나에 8%가 8%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제가 직접 확인 안 해봤는데 사토시가 가진 주소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예.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갑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다. 주소들이. 예.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결제가 없었지만 사토시가 나중에 결제를 한다면 그것을 확인해서 사토시가 누군지 확인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사토시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자들이 연구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게 잘못된 연구였던 게 사토시가 그 실크로드에 돈을 줬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걸로 드러났죠. 저도 그때 그걸 보고 이럴 리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역시 봤더니 아니 그 연구가 잘못된 거고 그 연구에 돈을 댄 게 시티은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근데 그랬구나. 그 생각을 사토시의 했었는데. 주소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사토시만 마이닝을 하고 있을 때 그 블럭을 생성했을 때 처음에 어떤 주소로 돈이 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토시 주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또 그 조사를 이렇게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1%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절반을 갖고 있더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금 현실 세계 문제처럼. 근데 저거는 포브스라든지 이런 발표된 것만 갖고 옥스팜이 집계한 거라서 맞을 겁니다. 축소됐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왜냐하면 안 밝혀진 재산도 있으니까요. 근데
비트코인 여기는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거는 개인들의 주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비트스탬프라는 슬로베니아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주소에 1,5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주소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떤 특정 개인이 갖고 있다고 다 한 거고 저희도 뭐 몇십억 단위의 그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객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업무용 비트코인을 갖다가 개인이 갖고 있다라고 그거는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오해는 조금 뭐 그런 보도를 접하시더라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이렇게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혹은 범죄에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여러 지갑을 활용해서 계속 돌려서 쪼개서 돌려서 돈 세탁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그러니까 비트코인 믹서라고 해갖고요. 이렇게 막 비트코인을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다시 뿌려줘가지고 그 교란하는 시스템이 있다고도 그 미국의 서비스가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게 또 사기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갖고 튄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서비스에 의탁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또 철저하신 분들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 잡아낼 수는 있어요. FBI 정도의 뭐 NSA 정도의 그거라면은 다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돈 세탁을 저는 그런 돈도 없지만 한다고 했을 때도 너무 번거로워요. 왜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돈 세탁 방지법에 따르면 그냥 제가 사람들 막 다 고용해가지고 990만 원씩 주고 현금 인출기에다 넣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굳이 비트코인 거래소 와가지고 막 패스포트나 뭐 신분증 그다음에 은행 계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이러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냥 제가 무슨 전직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전혀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스미싱 취재하면서 그 이제 게임머니로 환전된 것들이 중국으로 가서 어떻게 다시 또 돌아서 근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 경찰 측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한경 처리라서 어려운 거지 FBI 정도면 충분히 비트코인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거는 스미싱은 비트코인은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거를 알아내기 힘든 것들은 아마 중국의 그 하왈라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민간 지하 자금 이체 시스템, 그러니까 환측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경찰이 못 잡아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것들은 알아낼 수가 없지만 그 비트코인은 그런 건 그러잖아요. 영화표 반 잘라가지고 이거 맞춰가지고 뭐 돈 뭐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뭐 이러잖아요.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다 공개가 되니까 사실은 뭐 기술력만 있으면 그래서 사실 정부 기관 중에 저희를 제일 먼저 찾아오셨던 분들이 어디냐면 사이버 범죄 대응센터였어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도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좀 경제적인 거랑 그다음 기술적인 거 좀 각각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일단 비트코인을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화폐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이제 신용으로 가치를 부여한 유가증권에 더 가까워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럼 이 신용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를 믿는 건 우리가 모인 단체이기 때문이고 은행을 믿는 거는 그 은행이 그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로서는 자산이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쓸 수 있다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그럼 현재로서는 자산인 건가요? 비트코인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비트코인은 국가를 믿어야 되거나 그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이나 자기 자본 BIS 결제 비율을 믿어야 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지 않아도 되게끔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트코인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화폐 경제학자들에 따라서는 모든 화폐라는 게 결국 채권이다. 서로 이제 물물교환하던 시절에 불편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우연이 발생을 해야지만 물물교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돼야지만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만든 게 화폐인데 결국 화폐라는 것들은 보다 간편하고 범용적으로 만든 채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채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화폐들처럼. 그러면은 돈과 유가증권이라는 것들도 결국 화폐라는 큰 범주에서 화폐 경제학에서는 다루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대 사회가 생성될 때 그 베니스라든지 그런 피렌체 뭐 이런 데서 처음에 나왔을 때도 유가증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화폐제도와 같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오늘의 금융 시스템, 근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비트코인을 뭐 유가증권으로 보든 채권으로 보든 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은 국가의 보증이나 금융기관,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국가를 믿지 않아도 금융기관을 믿지 않아도
되게끔 만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었는데 너무나 큰 배신을 당했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만 살찌워지고 다른 영역들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진단과 비판 의식이 거기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허황된 이상적인 생각으로 비춰졌는데 어떤 임계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믿을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이걸 화폐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쌓여서 결국 화폐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신뢰를 네트워킹한 이 네트워크가 믿을만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위터 같은 것들은 수다를 네트워킹했지 않습니까? 구글은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했는데 주임도 없이 중앙도 없이 그걸 국가의 지원도 없이 네트워킹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권적인 시스템이야말로 리스크에 더 강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키프러스 사태에서 보듯이 그런 시스템의 경우 국가가 망했을 경우 혹은 그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다 책임이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부 다 우리한테 전가가 되는데 이 사용자들한테 이 누가 망해도 상관없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전가될 책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키워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이 시스템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인 클라우드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서버 없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시스템에 가까운데 지금 중앙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마이닝이라는 걸 미끼에서 던져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예를 이제 이 시스템을 전체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너의 컴퓨팅 프로세스 자원을 우리 이 시스템을 끌어들이면은 그 대가로 너에게 나의 비트코인 주겠다는 형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참여형이죠, 예, 참여형. 근데 이 시스템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코인 나오고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데 지금 만약 이제 코인이 사람들이 더 이상 뽑을 수가 없겠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프로세서를 빼기 시작하면은 다른 기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글이라든가 MS는 중앙 서버가 어차피 메인 핵심 파워를 쥐고 있는 그런 중앙 서버가 있으니까 다른 데 빠져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그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앙 파워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전체적인 보안이라든가 그다음 시스템 그다음 구성 그리고 동기화도 10분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10분이라는 예, 시간이 안 무슨 되는 게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예. 근데 저는 어떤 회사가 모든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이 자발적인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일시에 약속이 나는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지는 어느 게 더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발행이 끝날 경우가 있는데요. 발행이 끝나는 게 13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은 다음이 될 텐데 아마도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지는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그 130년 후에도 인센티브 동기는 남아있을 것이 지금도 팁을 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성한 블럭에 생성을 하게 되면 25비트코인 플러스 그 블럭에 포함된 트랜잭션마다 붙는 팁들을 모아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간다거나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면 양적으로 한 블럭의 거래 기록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는 그 팁들의 가격이 비트코인 환산 가격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 실물 경제에서 구매력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30년 후에도 마이너들에게 인센티브 동기는 충분히 부여될 거다라는 예측도 틀린 예측은 아닐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경제학자들은 이제 가치로서 그런 문제가 여기 있는데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시스템이 이 자체는 완벽한데 아무래도 중앙 시스템이 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급격히 보안이 악화되고 그런 게 좀 네, 그런 리스크들은 조심이 안 있다라고 나죠. 보죠. 그래서 비트코인 여전히 실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